2024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전망에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사실상 한 가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금리가 중요한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는 금리가 인상되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동결 구간과 중금리로 금리를 인하하는 구간입니다. 2024년에는 이런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일단 금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부동산 시장의 큰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현재 흐름은 어떠한가요? 부동산 시장은 하락기입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하락기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올해에도 이사철과 비이사철에 가격이 급등과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거래가 멈추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때 초급매가 거래되면서 덩달아 급매물도 거래가 됩니다. 이는 이사철에 이동하는 수요로 인해서 일정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전통적인 이사철은 2월부터 4월 그리고 8월부터 11월입니다. 하락기에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격 반등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은 어차피 투자 수요와 전세 수요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차 하락과 가격이 상승한다는 예측은 둘 다 맞기도 하면서 틀린 거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상승했던 가격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고 하락했던 가격도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락기 마무리에 나오는 공포로 인한 박스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올해 최저점보다 빠져도 10%에서 20%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올해와 다른 점으로는 초급매 물건보다는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락한 가격에서 초급매 가격을 생각하다 내년 2월 이후 1,000만원, 2,000만원 상승하면 매수세가 붙으면서 1억 정도가 급반등하면서 매매를 서두르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흐름은 왜 발생될까요? 시장의 관망세가 강한 경우 전세와 매매를 고려하는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 가격과 전세값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락장에서는 매매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 전세값이 올라가면 매매 수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시장의 불안감으로 발생되는 흐름이군요. 초급매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매매보다는 전세로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초급매 가격과 비슷해지면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 매매 가격이 급하게 반등하는 것입니다.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다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둘 다 상승하다 겨울철로 가면 매매를 고려하던 수요는 다시 내년으로 거래를 미루고 관망합니다. 내년으로 선택을 보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전세값은 오르지만 매매 가격은 빠지면서 지금처럼 2차 하락 또는 다시 폭락장이 온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매매 가격은 자극받는 패턴인가요? 전세가도 계속 상승할 수 없습니다. 역전세가 나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승도 제한적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전세값이 너무 크게 상승한 지역과 단지는 역전세가 나오겠지만 반전세가 많거나 전세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곳은 전세 대란이 올 것입니다. 상승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많이 사용한 단지는 전세 대란이 나타나거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혼돈은 정책 실패로 2년 플러스 2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생긴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부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전세가도 많이 상승했고 지금은 다시 매매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이군요. 그러면 내년에 중요한 금리 흐름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꼭 필요한 거래만 성사되는 구간이라서 거래량이 없이 반등하는 구간이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리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4년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중금리로 내려가는 시간을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아마도 내년 6월부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분위기가 주식시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금리 인하가 나오면 한국의 증시는 빠르게 상승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느리게 움직일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한국은 금리를 똑같이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 부동산 시장은 느리게 움직일 것입니다. 즉, 급하게 무리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박수권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부동산 시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박스권에 금리 동결과 인하 기대감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와 동결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금리 동결 기간과 인하 기간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인하해도 중금리에서 멈추고 오랜 기간 횡보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금리 시대처럼 상승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경매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회를 불러오고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초급매가 아닌 이상 좋은 기회는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금리 유지 기간에서는 정부의 전세 정책에 따라서 매매가와 전세값이 움직이고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오면 정책을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을 서서히 눌러주는 흐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2024년 겨울 또는 2025년 초에 발생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는 상승해도 6.5% 안에서 움직이고 이제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구간이군요. 특별히 산유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위치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 구간보다 고금리 동결 구간에서 경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기 이슈가 많이 나오겠군요. 네, 앞으로 위기 이슈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계단식 하락과 계단식 상승이 반복하면서 가격이 고착화됩니다. 중금리로 인하는 속도가 느리면 중금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향성이 제일 부작용이 없습니다. 급하게 인하하면 초반에만 경기가 좋고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금리로 내려오면 부동산은 어떤 흐름이 발생하나요? 이때 개발 매력 없는 부동산은 폭락이 나오고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이번에는 지방 부동산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최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부동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면서 진행을 못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금리의 방향성이 변화하고 부동산 흐름도 변화하는 시점이군요. 네, 부동산 흐름과 금리 변화를 같이 분석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경제 흐름과 금리, 부동산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분석은 대부분 한 방향을 정하고 계속 같은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견해를 나누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분석을 하길 강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차피 틀릴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점만 챙기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방향성을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포는 예측되는 공포로 진짜 공포가 아닙니다. 경제에서는 공포는 기회라고 해석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중금리로 천천히 하락하면 많은 위기가 발생하고 경매에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초급매로 나오는 물건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최저가 거래를 계속 검색을 하셔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물건은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신규 분양도 별로 없겠지만 입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무조건 작은 평수를 선호하시면 안 됩니다. 25평 이하로 대체 상품이 많아서 주변 부동산 분석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세세하게 따로 분석해야 하는 시장으로 변화했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비선호 지역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비싼지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부동산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과 아파트는 항상 비쌉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월급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대출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금리는 항상 8%로 계산하고 매매 가격의 60%만 대출을 받아야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8%보다 낮은 금리를 받는 경우 나머지는 모아서 재테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할 때 내 자신도 발전하지 못하면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같이 안 좋아지거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부동산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망한다고 좋아할 필요도 성공한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보기에 불행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습니다. 우리는 부동산도 너무 비싼 것만 보게 됩니다. 부동산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자산 현황과 현금 흐름에 맞게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자산 흐름을 이해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또한 부동산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전세가 존재하는 한 그냥 월세를 사시면 됩니다. 가격이 폭등하던 폭락하던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폭락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자산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가격 대비 60% 정도 하락하면 거의 하락 마무리 단계입니다. 발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다시 60% 하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락하면 경제가 망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산시장에서 큰 비중을 가진 자산이 가격 상승이 나오고 최고점 대비 80%에서 90%까지 하락 나오면 경제는 붕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석을 했다면 해결책은 이민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에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군요. 네, 상승장에 계속 상승장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의 거품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상 정상 가격이란 없습니다. 결국 거래가 발생하고 시세가 만들어지면 그 당시에 그게 가격이 됩니다. 가치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모든 가격에는 거품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가격의 거품이 얼마나 있고 지속될 수 있는지 개인마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 자체가 비싸서 부담스러운 것과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하, 부동산 자체 가격 단위가 너무 커서 이런 논쟁이 많이 발생되는군요.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정리하고 자산 시장을 바라봐야 여러 사람의 분석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관점을 정리하고 자본시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살 자금이 없다면 절약하고 작은 돈을 굴리는 연습부터 하시면 됩니다. 절약하는 방법부터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실질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부는 경제독학 구독과 좋아요부터 시작하세요.